제목은 대한민국 정부 R&D 이상과 현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과 현실 이렇게 잡은 건 대충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거창한 제목으로 나가면은 되게 뭐 아무 얘기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R&D 우리 항상 묻고 다니죠. 그래서 R 리서치는 이건 돈으로 지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사이언스죠. 그다음에 D는 지식으로 돈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R&D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긴밀합니다.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리서처입니다. 그것이 뭐 엔지니어링 분야건 뭐 어느 분야건 다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서처로서는 리서처의 이상은 뭐 하고 싶은 연구를 아무 간섭 없이 끝없이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누구나 그게 이상입니다. 그런데 리서처의 현실은 이렇죠. 해야만 하는 연구를 끝없이 간섭받고 아무 때나 종료당하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 갭이 굉장히 큰데 이게 뭐 우리 사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게 결국은 미래 설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제 우리는 지금 각자 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그런 미래를 어떻게 더 잘 꾸밀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놀랍게도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학적인 지혜라는 것은 2500년 전에 이미 대단한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세상 바뀌는 건 과학기술이죠. 사실 인문학은 뭐 이렇게 거의 정점에 2500년 전에 이르렀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Study the past if you divine the future 영어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이 분야가 처음 문 연 것은 1956년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문교부 안에 원자력 과가 신설이 됩니다. 원자력 과. 그리고 1959년에 지금 저쪽 공릉동에 있는 서울공대 그 자리에서 연구용 원자로 기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굼뜬 시절입니다. 1956년에 대한민국은 굼뜬 시절인데 저 이승만 대통령이 저 기공식에서 지금 나오는 그 사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 폭탄을 갖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폭탄 이것만 하나 있으면은 뭐 일본이 항복한 게 원자력 폭탄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폭탄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원자력과가 신설되고 원자력 하는 분들을 제일 먼저 지원을 했죠. 그때 뭐 역사를 보면은 그 대한민국 저 평균 봉급에 뭐 3년치 봉급을 학생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주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1956년입니다. 그리고 인력의 측면에서는 이런 1962년 바로 5.16 후에 그 시절에는 국가고사라는 걸 봤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전에 아마 한 두세 해 본 것 같아요. 국가고사라는 걸 보고 그 국가고사 성적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동아일보에 이렇게 신문 기사로 서울대학교 합격자 명단 같은 건 그 명단이 신문에 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1962년 2월 19일에 서울대학교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서울대학교 그 학과별 지원자 점수 분포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화학공학과 저 점수 분표입니다. 그러니까 279점에서 250점 받은 학생들이 화학공학과에 34명 지원했고 3명 지원했고 2명 지원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전자과 20명 뽑는데 저렇고요. 물리과 저렇고 의예과 이렇습니다. 100명 뽑는데 30명, 29명, 25명. 법학과 이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딱 보시면 화공과가 아주 압도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인재들이 화공과에 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뭐 나중에 나와서 굉장히 진짜 많은 사회 분야에서 일을 했죠. 왜 화공과가 이렇게 많이 갔겠습니까? 취업이 잘 됐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과가 화공과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화공과가 이제 전자과로 바뀝니다. 전자과가 70년대부터 해서 또 전자과도 뭐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물리과, 의예과 그렇고 법학과는 보시면 안 바뀌었습니다. 뭐 2022년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법은 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계속 좋은 인재가 법과대학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후에 이제 2월 24일 날 동아일보에 또 역시 이렇게 신문이 났습니다. 신문에 뭐 컷라인 최고는 공대 화공학과 이런 기사입니다. 그다음 1967년 4월 21일에 과학기술처라는 걸 만듭니다. 과학기술처라는 걸 만들고 그 초대 과기부 장관은 김기형 장관이 오셨죠. 이게 그때 사진인데요. 이날 1967년 4월 21일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당시의 과학기술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저게 동아일보 일면에 과학기술처가 문연 기사의 양입니다. 저게 전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못하냐 하면 일본의 대승 여자농구가 해서 일본에 이겼다라는 것보다도 훨씬 작은 정도의 기사 가치입니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게 이 무렵이 언제냐 하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던 바로 선거 일주일 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과학기술처를 문열 생각을 했을까? 참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혹은 지더라도 이건 만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나? 그건 참 대단한 그 안목이 있는 분 같습니다. 그 대통령 치사가 아주 간략하게 저 안에 소개됐으니 얼마나 두 줄 나왔습니다. 딱 이겁니다. 과학기술 없이 경제 성장이나 생활 향상 없다. 이게 대통령 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우리 염재호 총재님 말씀하신 키스트 준공식 최영섭 장관 모시고 최영섭 소장 모시고 키스트 준공식이 열리죠. 이 시절에는 제 느낌에는 키스트 소장이 곽이차 장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뭐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대한민국의 R&D라는 건 이게 다였으니까 이게 1969년입니다. 그 기공식은 1967년에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박정희 그 패러다임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헌법 뭐 120 몇 조 뭐 다 있는데 과학기술 하나 딱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헌법 127조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존재 가치는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가끔씩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건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과학기술이 학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뭐 철학의 혁신을 통해서 인성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 과학기술의 지금 그 위상이랄까, 그 목적이랄까 그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바꿨으면 좋겠고 헌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금방 여기서도 완전히 문장도 일본식입니다. 국가는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해. 의자 다 빼면 됩니다. 의자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럼 훨씬 더 간결한 헌법 전문에 보면 의자가 그냥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전부 일본식 표현이죠. 나는 오늘 아침 먹었다가 아니라 일본에서 오늘의 아침 노자가 꼭 다 붙거든요. 그래서 이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을 바꿔야 우리 아까 얘기하던 그런 문제를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2010년에 나온 미국 어떤 조그만 싱크탱크에서 케이스 스타디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어디서 굿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는가, 어디서 사이언스가 발전하는가, 어떤 때, 어떤 조건이면은 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간략한 보고서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미국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리더입니다. 리더, 프레시던트. 프레시던트가 그 국가의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때는 이제 철도 기술 했고, 뭐 아이젠하워 때 뉴클리어, 케네디 때 마이크로칩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관심을 가져야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다 좋았습니다. 다 비저너리 프레시던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뭐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했죠, 사실.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우리 뭐 굉장히 잘못한 거 많고 뭐 얘기하지만 그래도 다 잘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other answer, 딱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면은 그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뭐 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뭐 뉴클리어 파워, 마이크로칩, 퍼스널 컴퓨팅, 인터넷 이거 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죠, 사실은. 가장 경쟁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극심한 경쟁이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쟁은 있어야 된다. 그건 뭐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쟁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딱 조건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큼 전시 상황에 있었던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과의 경쟁입니다. 북한보다 더 잘해야겠다,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좋았고 이제 우린 경쟁 체제도 좋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R&D 뭐 이런 과학기술 R&D 특히 물론 이 R&D에는 인문사회계 R&D도 다 그 금액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정도죠. 그 정부 R&D에서는 2008년에 10조 원이었습니다. 2008년에 10조 원을 돌파했고 아까 뭐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2019년에 20조를 넘어섰고 2023년에 31.1조. 그러니까 최근 4년 만에 10조가 늘어났다. 이제 그게 이슈입니다. 최근 4년 동안 10조가 늘어났다. 내년도에서는 이제 대폭 깎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괜찮았다고 얘기한 R&D 예산 평균 증가율 매년 이분이 재임할 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10.8%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2배가 됐습니다. 5년 동안에.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9.6%, 박근혜 4.5%, 문재인 11.0%.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제일 많이 올랐고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또 좀 조정이 된다니까 두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 10년간 정부 총 지출 대비 R&D 투자 규모라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정부 예산이 제가 2010년, 11년 그때 정부 일할 때 대한민국 예산이 360조였습니다. 1년 예산이. 그래서 1년에 하루에 1조씩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10여 년 지났는데 이게 660조가 됐습니다. 2배로 늘었습니다. 2배에 가까이 늘어서 2013년, 14년 그때는 5%였습니다. 5% 전체 정부 예산 중에 R&D 예산이 차지하는. 그런데 18년, 19년 되면서 굉장히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 정부 예산이 늘어났으니까요. 전체 정부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랬다 다시 회복해서 지금 4.9%였었는데 뭐 3.9%로 지금 떨어질 판인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택환 교수께서 뭐 법제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부 일할 때 혼자서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예산의 5%는 R&D에 집어넣는다 하고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다. 법제화가 되면은 이게 참 그러면 좋겠다. 세계 탑이 5%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더 높죠. 5%만 하면은 저는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정부 R&D 현황, 오늘의 현황은 아니고 어제의 현황입니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일면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R&D 예산까지 정쟁의 늪에 빠졌다. 이게 뭐 참 아쉬운 일이죠. 이게 진짜 현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부 R&D의 큰 문제점은, 제가 이걸 분절된 정부 R&D 지원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절됐다는 건 나뉘고 끊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나눠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눠먹기. 나눠먹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부 R&D 아까 지금 작년에 예를 들어서 31조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갑니다. 과기정통부 얼마, 산업부, 방사부 쭉, 요거 그냥 위에 몇 개만 쓴 거고 밑에 쭉 있습니다. 각 부처에 이렇게 갑니다. 각 부처에 저렇게 다 따로 가는데, 이 부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중기부가 저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기재부 예산실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재부 예산, 모든 장관들이 기재부 예산실장을 다 찾아가서 다 자기 몫으로 찾아옵니다. 다 자기 몫을 찾아오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하여튼 과기정통부였고, 여기 보시면 방사청하고 국방부하고 왜 다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다 관할이 다릅니다. 복지부하고 식약처 뭐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중기부하고 산업부 마찬가지고 다 따로 주머니를 차고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로 가면은 이 부처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뭐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평가원들을 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평가원들을 두어서 뭐 보건산업진흥원부터 쭉 해서 뭐 이런 쭉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니들이 나눠줘라,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뭘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교의 전문가들 불러서 뭐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과제가 기획되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가고, 그러니까 나눠먹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받고 있는 데가 한국연구재단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R&D 현황 두 번째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여러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불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R&D 매니지먼트는 불신입니다. 불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이건 뭐 공정성하고 객관성이죠. 공정성하고 객관성 때문에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수능 시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학생을 하루 평가해서 그걸 점수로 냅니까? 우리나라 과제 평가하는 것도 아마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그걸 되게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평가위원이 5명이 앉아갖고 점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탑 점수를 낸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 점수를 낸 사람하고는 빼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탑을 주고 혹은 제일 나쁜 점수를 준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저 뭐 80점도 주고 78점도 주고 이제 뭐 그러면 그걸 평균 내서 1점이라도 더 높아야 그게 과제 채택이 되죠. 그게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 객관성의 문제고, 평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가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 평가, 단계 평가, 최종 평가, 추적 조사, 뭐 평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평가 이거가 이제 상당히 큰 문제고, 아까 그 수많은 평가원들이 이런 일들 하느라고 자꾸 또 평가를 더 만들어야 자기네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 큰 거는, 이건 어떻게 진짜 우리가 노력해서 고칠 회계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연도의 문제. 왜 정부 R&D를 하는데 왜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서울 시내 다녀보시면, 조금만 유심해서 보시면 도로공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돈 쓰느라고 그런 거죠. R&D도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만 어떻게 해주면은, 법으로만 좀 해결해 주면은 훨씬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R&D 현황 또 하나는 이건
정부 전체가 그렇지만 리더십이 굉장히 단속적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장기적 리더십이 없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역대 과기처 장관 혹은 과기부 장관 그 일한 기간만 봐도 김기형 장관 초대 6, 7년 했죠. 최영섭 장관 그 다음에 7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정호 장관이라고 이건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5년인가 하셨고, 그 후에 소위 민주화된 후에 장관들입니다. 과기부 장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평균 내면은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이게 도저히 저는 진짜 이 과학기술계가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받나 그러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무슨 이슈가 발생하면은 개각으로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 개각으로 돌파할 때 꼭 대폭 개각에 그걸 갖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을 집어넣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한 과기부 장관을 집어넣어서 대폭 개각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이어져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그냥 키스트만 봐도 키스트 하고 리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 리켄은 4명의 소장이 일했습니다. 4명의 소장. 우리나라는 지금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0명이라고 곧 또 바뀝니다. 뭐 그런 상황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정부 R&D 현황에서 정부 R&D 그러면 항상 출연연 혁신입니다. 출연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오래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출연연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 때는 출연연을 다 민간화 시키자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소를 뭐 삼성인가 현대인가 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사람만 빼면은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출연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을 갖고 있고, 그럼 출연연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 우리나라 출연연은 키스트 같은 거 그런 거는 25개입니다. 이건 특별 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25개 출연연이 작년에 거의 6조의 돈을 썼습니다. 대학교가 한 5조쯤 썼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학은 학생이라도 길러내죠. 학생을 길러내는데 출연연은 지금 뭐 하냐? 출연연도 물론 뭐 독특한 확실히 출연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원자력 연구라든가 표준 연구라든가 항우연이라든가 그런 건 국가가 해야 되는데 기계연, 화학연, 뭐 재료연, 전기연 그게 기업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삼성만도 해도 지금 50조의 연구비를 쓰고 있는데 전기연구소, 전자연구소에서 뭘 하겠냐? 이제 그런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이고 우리나라 연구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5조 정도를 출연 연구소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모르는 연구소, 뭐 산림연구소, 어업연구소, 뭐 그런 수백 개일 겁니다. 아마 시도 산하에 그분들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저 출연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접을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죠, 우리가. 저기 보시면은 25개 출연연 5조를 쓰고 있는데 지금 6조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아마 그게 발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연연 이거 좀 이거 왜 이러냐 이제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출연연의 예산을 그냥 칼같이 다 그냥 20%씩 다 잘라버렸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출연연에 대해서는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돼서 이명박 대통령 때 또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을 했는데 뭐 과학기술계가 계속 저거 하기도 하고 출연연 그런 문제가 있어 소위 민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윤종용 씨한테 이런 분들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한민국 과학기술 체계를 어떻게 잡으면 좋으냐 하는 그런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뭐 했는데 윤종영 씨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굉장히 기업적인 그런
시각이 뭐 많이 있습니다. 출연연 다 합쳐라. 다 합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거기 그 속에다 집어넣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모든 부처의 연구비는 관리한다. 그러니까 R&D 펀딩은 기재부 역할을 니들이 해라. 그런 취지로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제가 거기에 붙잡혀 갔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부처 간 장벽이 높은 뭐 우리 대학의 학과도 부처 그 학과 간 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물리과와 화학과도 얘기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산업부와 교육부 전혀 얘기 안 됩니다. 딴 나라입니다. 딴 나라. 그 각자 도생, 각계 약진하기 위해서 뭐 전혀 그 대통령이 하라고 그런 일인데 그 연구소를 합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연구소가 산자부에도 있었고 교육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주겠다 그러는데 산자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그건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했습니다. 겨우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제가 뭐 도대체 얘기가 안 돼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정부 안에서 안 도와주고 그럴 거라면 국가에 없어라 이렇게 신문에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이걸 보고 당장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그럴 거면 네가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 친구 그 일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살아났는데 아까 말씀 들었듯이 뭐 또 이명박 정부가 바뀌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폴리시는 ABMB였습니다. Anything but MB. 그러니까 MB가 한 건 다 없앤다 해서 뭐 그냥 없어지고 제가 이건 제가 일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 생각에 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그렇게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부처가 한 10년 누군가 꽉 잡고 일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여러 측면에서 뭔가 좀 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